네, 2021년 감정평가서 경제학 기출문제 이번에는 71번부터 80번까지 좀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71번 단기 필립스 곡선은 우하향하고 장기 필립스 곡선은 수직일 때 인플레이션율을 낮출 경우 발생하는 현상으로 옳은 것은 했어요. 그러면은 요거는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서 이야기해 봅시다. 보시면은 필립스 곡선이니까 가로축이 실업률, 그 다음에 세로축이 인플레이션율이 오죠. 그 다음에 단기적으로는 우하향한다라고 했고 장기적으로는 수직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여기에서 현재 뭐 여기 지점에 있다고 칩시다. 여기 지점에 있는데 인플레이션을 낮추고자 하면 단기적으로는 어디로 가요? 단기적으로는 단기 공급곡선 상에서 이동하겠죠. 단기적으로는 실업률이 증가한다 맞는 얘기고요. 장기에는 장기 공급선 상에서 움직일 테니까 실업률이 변하지 않죠. 그래서 장기에는 인플레이션율 명목 변수와 실질 변수, 실업률 간의 관계가 없다라는 게 이 내용이고요. 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 저감 비용은 점차 줄어들죠. 인플레이션 저감 비용은 뭐냐면은 그 인플레이션율을 1% 낮추기 위해서 우리가 GDP의 감소를 얼마나 감내해야 되냐. 요거 희생 비율에 관한 내용인데 희생 비율 요거 이제 바꿔보면 이렇게 볼 수 있죠. 인플레이션율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실업률을 얼마나 감내해야 되냐. 요거랑 이제 비슷한 개념으로 보시면 되는데 아까 전에도 봤지만 장기적으로는 인플레이션율을 낮추기 위해서 실업률 감소를 견딜 필요가 없죠. 그래서 저감 비용은 줄어들 거고요. 단기적으로는 많이 견뎌야 되죠. 단기적으로는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해서는 실업률을 견뎌야 되고 장기적으로 실업률은 자연 실업률과 같게 되고요. 5번 단기적으로 합리적 기대 가설과 동일한 게 아니라 합리적 기대라고 하면은 장단기 구분이 아니라 단기라 할지라도 바로 수직이 되죠. 하지만 여기 우하향하고 장기적으로 수직인 경우는 적응적 기대 통화주의 학파의 내용이기 때문에 합리적 기대 가설과 동일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72번 볼게요. A국의 생산 가능 인구는 3천만 명, 그 중에서 취업자는 1,400, 실업자는 100만 명일 때 생산 가능 인구에 대한 비경제 활동 인구의 비율은 했으니까 요거는 우리 실험 문제 나면 항상 표를 그려놓고 보기로 했었죠. 그래서 생산 가능 인구가 있을 거고 생산 가능 인구 중에서 비경제 활동 인구, 그 다음에 경제 활동 인구가 있을 거고요. 경제 활동 인구 중에서 취업자와 실업자가 될 거라고 했죠. 그럼 여기다가 취업자는 1,400, 실업자는 100이니까 경제활동 인구 1,500이 될 거고요. 생산 가능 인구가 3천만이라고 했으니까 비경제활동 인구는 1,500 구할 수 있죠. 그러면은 생산 가능 인구에 대한 비경제활동 인구의 비율은 50% 어렵지 않게 구하실 수 있을 거고요. 73번 볼게요. 현재 인플레이션율 8%에서 4%로 낮출 경우 보기를 참고하여 계산된 희생 비율은 했으니까 한번 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은 요거 필립스 곡선 있고요. 현재 인플레이션율이 8%인데 4%로 낮췄다라는 거 보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현재 인플레이션율이 8%이고 현재 실업률이 5%잖아요. 그럼 여기 필립스 곡선에다가 한번 써줘 보면은 파이 현재 그 다음에 과거 그 다음에 마이너스 0.8 UT 빼기 0.05인데 현재 인플레이션율이 8%고 여기 실업률 이거 5%로 써줄게요. 자연 실업률이 5%인데 현재 실업률도 5%니까 여기 없어지고 그러면은 현재 인플레이션율이 과거에도 계속해서 8%가 유지되고 있었다라는 거고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실업률을 얼마로 낮추겠다? 8%로 유지되고 있는데 요거를 4%로 낮추겠다는 거죠. 그럼 실업률 갭 요거 인플레이션 갭이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4%가 되죠. 원래는 8%로 유지되면서 이 갭이 빵이었었는데 이제는 갑자기 4%로 낮추니까 실업률 갭이 4%가 되죠. 그럼 4%가 된다는 얘기는 여기서는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두 개가 같아야 되니까 실업률은 얼마가 된다? 요거 보시면은 넘기고 그 다음에 0.8 넘기면 어떻게 돼? 0.8이 얼마지? 5분의 4죠. 4분의 5니까 5%. 그럼 실업률은 얼마가 돼야 된다? 갭이 5%가 돼야 된다는 얘기니까 현재 실업률은 얼마가 된다? 5%에서 실업률은 5%에서 10%로 갭이 5%가 된다는 얘기니까 자연 실업률 5% 대비 5%더 많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실업률이 10%가 될 거란 얘기고요. 그 다음에 실업률이 1% 증가할 때 GDP는 2% 감소한다라고 했으니까 근데 실업률이 얼마나 증가했어? 실업률 증가가 5%니까 GDP는 얼마나 감소한다? 마이너스 10%, 2배 증가하는 거죠. 그 다음에 희생률, 인플레이션율을 1% 낮출 경우 감소되는 GDP의 변화율. 지금 인플레이션율 4% 낮추기 위해서 GDP를 10% 깎아먹었죠. 그러면은 희생률은 얼마? 2.5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 요거 따라서 쭉 가시면은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74번 볼게요. 변동환율제를 채택한 A국이 긴축 재정을 실시하였다. 먼델 플레밍 모형을 이용한 정책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했으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변동환율 제도를 사용했고 그 다음에 완전한 자본 이동이니까 BP 곡선은 수평선이 되죠. 그 다음에 IS 곡선 그려줄 거고요. 그 다음에 LM 곡선 이렇게 그려봅시다. 자, 그럼 여기서 긴축적인 정책을 썼다라고 했으니까 IS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하겠죠. 자, 그러면은 경제가 원래 A 지점에서 균형을 이루고 있었는데 B 지점으로 가죠. 자, 그러면은 긴축적인 재정 정책 쭉 써보자고 했었죠. 수업 시간에 IS 곡선 좌측 이동. 그러면은 경제가 A 지점에 있다가 B 지점으로 가니까 국제 수지의 균형을 이루는 이자율 보다 우리나라 이자율이 순간적으로 낮아졌죠. 이자율이 낮아진 꼴이 되고 이자율이 낮아지면은 돈이 들어온다 나간다? 자본 유입이 발생하죠. 나가죠. 자본 유출. 돈이 다 빠져나가면 환율이 올라갈 거고요. 환율이 올라가면은 수출이 증가한다라고 했었죠. 요거 이제 두 개 환율과 수출 방향은 항상 같이 보기로 했었고 그럼 IS 곡선이 다시 우측으로 이동하겠죠. 유효 수요가 증가하니까. 그래서 A에서 B로 갔다가 B에서 다시 A로 오는 상황이 될 거고요. 자, 그러면은 환율이 상승했으니까 원화의 가치는 평가절하된 거 맞죠? 그 다음에 이자율은 변동하지 않았죠. 다시 돌아왔기 때문에 투자 지출은 변동하지 않았을 거고요. 소득 수준, 여기 GDP 수준도 변하지 않았죠? 맞는 얘기고. 그 다음에 순수출, 여기서 수출 증가했죠? 순수출 감소하지 않는다. 그래서 정답은 2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델 플레밍 모형, ISLM BP 모형에서는 요 과정을 쭉 따라가실 수 있게끔 꼭 요거를 써보자, 쓸 수 있게끔 연습을 하자라고 말씀드렸으니까 그거 다시 한번 꼭 챙겨가시고 그 다음에 75번 볼게요. 솔로의 경제성장 모형에서 1인당 생산함수 주어졌고요. 1인당 생산함수는 2에 K 0.5승, 그 다음에 저축률은 0.3, 감가상각률은 0.25, 인구 증가율은 0.05라고 주어졌고 균제 상태에서 1인당 GDP랑 자본량 찾으라는 거 이거 가장 기본적인 문제죠. 그래서 솔로 모형은 그냥 식만 알면 된다고 썼죠. 이게 뭐였어요? 1인당 저축, 실제 저축이랑 N 더하기 D의 K 필요 저축량이랑 경제가 현재 상태를 유지해서 실제 투자한 금액이랑 필요한 양이랑 딱 일치하면 된다라고 썼죠. 요거 공식만 알면은 푸는 거 어렵지 않으니까 우리 솔로 모형 버리지 말고 꼭 가져가자라고 항상 제가 말씀드리죠. 결론만 알면 풀 수 있는 문제들도 많다. 0.05 더하기 0.25니까 그냥 0.3으로 쓸게요. 0.3 K 될 거고 그러면은 0.3 약분되고 K 0.5 K 0.5 약분되면은 2는 K의 0.5 그러면은 1인당 자본량은 얼마? 4. 그 다음에 여기다가 요거 넣으면 되죠. 요거 넣으면은 2 곱하기 2니까 GDP는 4. 그래서 정답은 4번. 그래서 요 식만 알면은 솔로 모형 기본적인 문제들은 다 풀 수 있기 때문에 꼭 가져가자라고 했었고 그 다음에 76번 볼게요. 폐쇄 경제하에서 정부가 지출을 늘렸다. 이에 대응하여 중앙은행이 기존 이자율을 유지하려고 할 때 나타나는 현상으로 옳은 것은 했어요. 자, 그러면 요것도 한번 그래프 그리면서 이야기해 봅시다. Y는 R. 그 다음에 IS 곡선 있고요. 그 다음에 LM 곡선 이렇게 있는데 요게 이제 최초 이자율이죠. 최초 이자율 지점이고 정부가 정부 지출을 늘렸으니까 IS 곡선이 어느 방향으로? IS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겠죠. 최초에 A 지점에 있었고 그래서 B 지점으로 갔는데 이에 대응하여 중앙은행이 기존의 이자율을 유지하려고 한다고 했으니까 기존의 이자율을 유지하려면은 LM 곡선을 오른쪽으로 이동시켜서 C 지점으로 경제가 오게끔 유도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LM 곡선을 오른쪽으로 이동시키려면은 확장적인 통화 정책을 써야 되는 거 맞죠? 자, 그러면은 통화량이 증가한다. 확장적인 통화 정책 맞고요. 그 다음에 이자율을 유지하면 A에서 C로 가니까 이자는 유지가 되지만 GDP는 증가하는 거 맞죠? 그래서 니은은 틀렸고 소득 수준 불변도 틀렸고요. LM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그렇죠? 맞는 얘기죠. 그래서 정답은 3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폐쇄경제 ISLM 및 ADAS 모형에서 정부 지출 증가에 따른 균형의 변화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했네요. 그 다음에 단 초기에는 균형 상태, IS는 우하향, LM 우하향, AD 곡선 우하향, AES 곡선은 수평선이라고 했으니까 요거를 좀 잘 봅시다. 그래서 그냥 막 푸시면 안 되고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도 꼭 확인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 동시균형이니까 어차피 위아래 똑같이 그려볼게요. 그럼 여기에서 Y, 여기는 이자율 P, 여기다 P, R 이렇게 그릴게요. 그 다음에 IS 곡선 우하향한다라고 했고요. LM 곡선 우상향한다라고 했죠. 그리고 이때 이자율과 GDP 그려질 거고 그 다음에 이때 AD 곡선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요 수준에서 동일하게 AS 곡선
수평선인 AS 곡선 그려지겠죠. 그래서 ISLM이랑 ADAS랑 동시균형을 이루고 있었다라는 거고, 이때 정부 지출을 증가시킨다라고 했으니까 정부 지출을 증가시키면은 IS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겠죠. IS 곡선 오른쪽으로 이동할 거고, ISLM의 균형이 오른쪽으로 이동하면 모두 같이 이동한다. AD 곡선도 마찬가지로 오른쪽으로 이동하죠. 그래서 ISLM의 균형이 이동하면은 AD 곡선도 오른쪽으로 이동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기억 소득 수준은 증가한다. 맞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자율은 증가하죠. 이자율은 올랐으니까 틀렸고요. 명목 통화량이 증가한다. 라고 좀 이따 보고, 투자 지출은 감소한다. 이자율이 올랐으니까 투자 지출은 감소하겠죠. 그래서 정답은 기억 리을 고르실 수 있을 거고, 여기서는 뭐 명목 통화량이 증가하는지에 대한 건 없죠. 명목 통화량이 증가했으면은 LM 곡선이 이동하는 요인이 나왔어야 되는데 명목 통화량 증가에 따른 뭐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알 수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78번 보겠습니다. 78번은 총 수요 곡선과 총 공급 곡선이 각각 이렇게 주어졌고요. 그 다음에 예측 물가가 3에서 5로 증가할 때 균형 소득 수준과 균형 물가 수준의 변화는 했는데, 사실 여기에 이제 구체적인 숫자를 물어본 건 아니고 상승과 하락을 물어봤잖아요. 그럼 이제 팁을 드리면은 이런 문제는 굳이 계산을 안 해도 풀 수 있는 문제란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이렇게 보도록 하죠. 그러면은 단기적으로 필립스 된다. 총수요 곡선 우하향하고요. YP 평면에서, 그 다음에 단기 총 공급 곡선 이렇게 있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총 공급 곡선에서 예측 물가가 상승한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수업 시간에 많이 봤던 장기와 단기의 총 공급 곡선이 만나는 지점이 이 경제의 예측 물가 지점이라고 했었죠. 자, 그런데 예측 물가가 지금 현재 3이었는데 이게 얼마로 올라간다? 5로 올라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교차하는 지점이 위쪽으로 올라가야 되니까, 그렇죠? 올라가야 되니까 단기 총 공급 곡선이 위쪽으로 이동하겠죠. 그럼 단기적으로는 A에 있던 경제는 어디로 간다? B 지점으로 가는 거 맞죠? 그러면은 균형 국민 소득은 A 지점 대비 B 지점에서는 하락할 거고요. 그 다음에 물가는 A랑 B를 비교하면 상승이 되겠죠. 그래서 2번으로 푸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막 계산하게끔 뭐 유혹하는 것 같지만 사실 계산하면 시간 많이 잡아먹고요. 그냥 이렇게 그 구체적인 숫자를 구하라는 게 아니면은 상승과 하락만 파악하라고 하면은 전체적인 이동 방향만 그냥 그래프로 파악해 보셔도 푸실 수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79번 볼게요. 예상보다 높은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경우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어요. 자, 그러면은 예상보다 높은 인플레이션이 발생했다라는 거는 물가 상승에 따라서 뭐 명목 임금도 오르고 나머지 그러니까 가격이 신축적이라고 하면은 다 오른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은 물가가 오르면은 누진세 체계는 뭐예요? 누진세 체계는 소득이 증가하면은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거죠. 그렇죠? 누진세 뭔지는 아실 거고. 자, 그러면은 높은 인플레이션이 발생해 갖고 사람들의 소득이 늘었다고 칩시다. 소득이 늘면은 사람들의 명목적인 소득이 그러니까 물가가 상승하니까 사람들의 명목적인 소득도 늘었을 거고요. 그다음에 명목적인 소득이 늘어나면은 누진세 체계에서는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정부의 조세 수입은 증가하겠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이니까 1번 틀렸고요. 그 다음에 2번. 채무자는 이익을 보지만 채권자는 손해를 본다.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은 돈을 빌린 사람은 이익을 보죠. 돈을 빌려서 돈을 갚아야 되는데 갚아야 될 돈의 가치가 계속해서 떨어지니까 돈을 갚기가 수월해질 거고, 돈을 빌려준 사람은 받아야 될 돈의 가치가 계속해서 떨어지기 때문에 채권자는 손해를 보는 거 맞고요. 그 다음에 물가가 계속 오르는데 고정된 화폐 소득을 얻는 경우 불리해지겠죠. 그 다음에 명목 국민소득 증가하는 거 맞고요. 명목 국민소득은 PY잖아요. 실질 거래량에다가 물가를 곱한 건데 요거 물가가 계속 오른다는 얘기니까 명목 소득은 증가하겠죠. 그 다음에 물가가 오르면 돈을 살 수가 없죠. 뭐 10,000원을 가지고 먹을 게 없어요. 이제 화폐 구매력이 감소하는 거 맞죠. 그래서 WP 요게 이제 화폐 10,000원 요게 이제 물가로 나는 게 구매력이 되는데 물가가 오르면은 구매할 수 있는 실질적인 가치가 떨어지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80번 보도록 할게요. 표에서 경제 모형에서 한계 수입 성향이 0.1로 감소하면은 균형 국민 소득과 순수출의 각각의 변화로 오른 것은 했으니까 요거 한번 계산해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y는 c i 더하기 x 빼기 m인데 y는 100 더하기 0.6y 그 다음에 100 그 다음에 순수출 100 더하고요 빼기 0.4y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구해봅시다. 자, 그러면은 요거 빼주면은 0.6에서 0.4 빼니까 0.2 되겠죠. 그럼 0.8y는 100, 100, 100이니까 300 되고, 그러면 y는 300 나누기 0.8이니까 375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요것만 0.1로 바뀌었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0.6, 0.1이니까 0.5 넘어가면은 0.5y는 300 되겠죠. 나머지는 변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y는 300 나누기 0.6이니까 0.5니까 2배 하면은 600이 되겠네요. 그러면은 GDP는 증가한 거 맞죠? GDP는 증가한 거 맞고, 그 다음에 수입은 순수출 물어봤죠? 순수출 물어봤으니까 순수출은 수출 빼기 수입인데 어차피 수출은 불변이죠. 그러니까 수입의 변화만 보면 될 건데, 수입이 375일 때, 국민소득이 375일 때 수입은 얼마예요? 수입은 375 곱하기 0.4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국민소득이 600으로 늘었을 때는 0.1로 수입 성향이 바뀌었죠. 그러면은 이때는 수입이 600이 될 거고, 375에 0.4를 곱하면 얼마가 되죠? 계산기가 있어야 되는데 10분의 4니까 어렵네요. 374 4를 곱해 볼까요? 그러면 5, 4, 20 4, 7에 28 5, 4, 3, 12 1500. 근데 사니까 150. 그쵸. 그러면은 수입이 150에서 60으로 줄었네요. 그래서 수입이 줄었는데, 요거는 150일 때는 순수출이 마이너스 50이었는데 60이 됐으니까 순수출이 40이 되죠. 그래서 90만큼 증가하기 때문에 순수출은 증가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 뭐 계산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니까 풀어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까지 해서 2021년 감정평가사 경제학 기출문제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